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축입니다. 지난밤 FOMC 회의를 동시 통역하였는데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강경한 금지 정책과 함께 주가는 크게 폭락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는 1.5%가 빠졌고 S&P 500은 2.5%, 나스닥은 3.36%나 빠졌는데요. FOMC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한다고 한들 거시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해 왔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갈 기미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이고 10년 국채금리와 S&P 500의 배당률의 스프레드는 전혀 저점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는 0 근처로 비록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마치 긴축에 반대되는 양상을 여전히 보여주었던 상태였고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FOMC 회의 전에 리마인드 드린 것처럼 여기 잡 오프닝과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의 비율은 이렇게 1.8로 고점 대비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프리 팬데믹 레벨인 1.25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높은 수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Federal Funds Future는 FOMC 회의 이전부터 이미 이렇게 5%를 찍으면서 최종 금리가 이렇게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와 함께 신나게 주가가 오르는 동안 개의치 않고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3분기 GDP는 2.6%로 미국 경제가 얼마나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앞으로 주가가 다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바 FOMC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팔란티어를 일부 팔고 퀄컴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가 퀄컴을 매도한 이유는 퀄컴이 나쁜 기업이며 고평가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정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판단해서입니다. 1달러를 퀄컴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은 제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하루에 한 번 올릴 수 있지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제 리서치나 매매 내역 등을 순간순간 공유를 해드리기에 너무 편리하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미래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데 필요로 되는 조사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록 어제 연준 의장의 말을 동시 통역하였습니다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연준 의장 파월의 의도나 뉘앙스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언행이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이미 FOMC 회의 전부터 경제는 아주 강하며 실업률은 거의 바닥이고 생겨나는 일자리의 숫자는 여전히 프리 팬데믹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무작정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만 믿고 큰 돈을 베팅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 S&P 500은 이제 다시 3750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만약 이 3750대가 꺾이면은 주가는 충분히 3640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갭을 좁히기 위해서 3580까지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단순하게 제가 차트만을 기반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S&P 500과 같은 지수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10년 국채금리와 S&P 500 배당률의 스프레드가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일 때는 10년 국채금리가 고작 2%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면서 S&P 500의 배당률은 높게 올라갔고 그로 인해 그 차이는 마이너스를 갱신하게 되면서 저평가형으로 왔습니다만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매우 큰 폭으로 올라 벌써 4%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주가 또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면서 S&P 500의 배당 수익률 또한 낮게 유지되면서 이러한 공식과 함께 이렇게 플러스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은 제가 뒷북치는 게 아니라 폭락하기 전 이미 S&P 500이 저평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분석했을 때는 16.6이었던 S&P 500 라지캡의 PE 멀티플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게 16.1로 빠졌는데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평균 정도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냥 사모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업은 적어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며칠 전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아주 훌륭하게 해내면서 주가가 7% 정도 올랐는데요. 연준에서 바란 데이터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 상승폭을 전부 다 이렇게 반환해 버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승을 바라보고 기쁘게 7%가 오른 상태에서 더 들어갔다면 타격은 그만큼이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돼서입니다. 이렇게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해나갑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휘말려들어서 저평가도 아닌 고평가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꾸준한 하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저는 제 멤버십 분들께 매크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해석을 해드려서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이면서도 실제로 엄청난 프리 캐시플로우를 잘 버는 기업들 대상으로 모아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WTI는 이렇게 1.57%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며 금리를 멈추는 것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프리머추얼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수요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원유 섹터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강할 때 또는 공급이 낮을 때 강한데 하나의 축인 수요에 타격을 주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WTI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88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높은 수요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수요와 동시에 낮은 공급량 때문입니다. 유가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른 해 대비해서 역대급 최하이며 그런 상태에서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이용해서 수요를 줄인다고 한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마치 비치볼을 물 안으로 억지로 눌러놓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중국이 경제 리오프닝을 하고 겨울이 찾아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SPR 방출이 종료됨에 따라서 비치볼을 물 안으로 넣고자 하는 압력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튀어올라서 높아지는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시나리오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장이 오래 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가 됨에 따라서 모아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텔레그램 내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밀접하게 공유를 드리면서 좋은 기업들만 위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만약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FOMC 회의와 매크로적인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